어, 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물리학 강의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벌써 이제 2월 달인데요. 저도 이제 1월 달에 스위스로 좀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지난주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삶을 적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혹은 많이 또 들어보신 특수상대론인데요. 특수상대론을 사실 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주론이나 혹은 입자물리학 혹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꼭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떤 이런 물리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양자역학, 역학은 뭐 거의 1년에 걸쳐서 배우지만 이 상대로는 보통 이제 그런 챕터 뒷부분에 잠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학기 말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특수상대론을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있는 그런 분야가 특히 이런 상대론 분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이런 특수 상대론 또 일반 상대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좀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제 발표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맥스웰의 방정식, 전자기학 방정식에서부터 이런 상대론의 특수상대론의 어떤 실마리는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로렌츠라는 과학자가 로렌츠 변환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여기에 어떤 포앙카레라는 또 수학자가 이런 로렌츠 변환을 또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다듬고 해석을 하고 그렇지만 그 두 분은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어떤 파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제 밀접하게 겹쳐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테르라는 어떤 존재를 가정을 해서 빛도 일종의 매질 안에서 에테르라는 매질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은 여기 어떤 시 공간의 개념을 이제 그 굉장히 어떤 파괴적으로 이제 깨뜨린 거죠. 파괴적인 혁신을 한 셈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상대로는 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거의 한 반평생에 걸쳐서 연구하게 될 그런 일반 상대론과는 또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관성 기준틀, 관성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관성 기준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관성 기준틀이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뉴턴의 첫 번째 법칙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관성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물체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힘이 없으면은 이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즉 처음부터 속도가 0인 상태는 계속 0을 유지하고 일정한 속도 v 예를 들어 뭐 10m/s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이제 10m/s의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마찰이 없는 경우입니다. 마찰이 있으면 이제 바로 물체가 멈추게 되는데 이상적인 경우로 이제 마찰이 없는 경우를 항상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관성 기준틀에서는 즉 물체가 정지하고 있든지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든지 그 상태가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정지해 있든지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든지 떤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사실 정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고요하고 아무런 어떤 미동도 없으니까 우리는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고 있죠. 자전을 하고 있고 다시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도가 이제 거의 등속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또 사실 등속 운동도 아니고 가속도 운동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심력이 작용하는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런 그 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은 그 정지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런 관성 기준틀 내에서는 모든 관성 기준틀은 사실 그 동일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과 시간이 사실은 얽혀 있고, 그래서 그 두 사건 사이의 어떤 공간적인 간격이 또 시간 간격과 또 연관이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바로 그 상대론의 핵심적인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시간은 절대적인 시계처럼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 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속도를 빨리 가면은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늦게 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은 항상 그 흐르는 속도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또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대론의 결과를 보면은 모든 물질은 어떤 그 시간축 혹은 공간축에서 광속 C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정지해 있지만 정지했다는 얘기는 시간축으로 이제 광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공간축으로 이제 광속으로 달려가게 된다면은 이때는 그 시간축으로는 이제 그 정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물체는 현재 시간축이든 혹은 공간축이든 그 둘 사이에 있는 어떤 축이든 항상 그 광속 C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지 에너지, 즉 아인슈타인의 이 특수상대론의 결론, 그 E는 mc 제곱이 있죠. 그 식 자체는 이제 물질의 정지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바로 물체가 시간축으로 광속의 속도로 이제 달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일종의 운동 에너지, 시간에 대한 운동 에너지라고 우리가 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처음에 어떻게 이걸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아인슈타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가설을 세웠습니다. 항상 물리 이론이라는 게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가설로부터 이론을 전개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결과 값이 실험과 맞으면은 그 이론이 이제 그 가설이 맞는 게 되고, 따라서 이 이론이 정립되고, 만약 실험과 이 결과 값이 다르다면은 그럼 이 가설을 수정해야겠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피드백 루프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론의 두 가설로 어떤 걸 제안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상대성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 기준 틀의 어떤 관측자에게 동일하다. 이건 이전에 이미 그 갈릴레이 때부터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즉 등속으로 운동하는 어떤 기준계에서는 어떤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그 뉴턴 1법칙과도 연관이 되고, 이건 또 우리가 그 갈릴레이 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새로운 이론은 아니고요. 그래서 즉 외부에 힘이 없을 때 물체는 등속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즉 모든 관성계에서는 즉 F는 ma에서 a가 0이 되는 거죠. 즉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물리 법칙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힘이 가해진다면은 이 관성계에서 측정한 힘은 모두 이제 같은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뭐 크게 새로운 건 아니고, 첫 번째 가설은 크게 이제 새로운 건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광속도 가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현재에서도 이런 광속도 가설은 사실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즉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즉 광속 C는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동일하다. 즉 광속은 어디서 이렇게 측정하든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죠.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빛을 발사하면 이 빛의 속도는 역시 광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달려가더라도 그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즉 빛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혹은 그 빛의 속도는 항상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빛과 동일하게 속도로 달려가면서 그 빛을 보면 그 빛이 정지한 게 아니라 역시 빛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회귀한 그런 가설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맞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을 상당히 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즉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뭐 빛뿐만 아니라 뉴트리노 같은 질량이 없는 물체는 모두 다 빛의 속도, 즉 초속 약 한 30만 킬로미터 정도로 이제 달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이 우주의 그 에너지나 정보 전달의 어떤 한계를, 바운더리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사실 빛보다 이제 빨리 갈 수 없다라는 게 이런 상대론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질량 있는 물질은 또 이 빛의 속도로 또 보다 빠를 수 없다라는 게 또 이제 상대론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이런 그 현상이 있는데요. 저기 뭐냐면 이제 스핀이 이렇게, 전자 같은 스핀이 이제 업 다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런 상태의 어떤 두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태를 어떤 우리가 그 코헤런트하게, 즉 결맞은 상태로 충분히 어떤 거리를 떨어뜨렸을 때,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그 양자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 스핀이 업인지 다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쪽이 업이면 다른 스핀이 이제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걸 우리가 결맞은 상태로 충분히 그 두 전자를 떨어뜨려 놓고 한쪽 스핀을 측정했을 때, 얘가 만약 업이면 그 즉시 이 다른 전자의 스핀은 다운이 되고, 얘가 다운이면 얘는 이제 업이 되는,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한 3m 정도의 어떤 그 스핀을 가지고 이런 스핀 큐빗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더라. 즉 이런 정보의 전송이 바로 이제 순간적으로 전송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이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뭐냐면 어떤 양자 정보의 어떤 순간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정보 전달이 이제 광속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라는 이런 상대론의 어떤 두 번째 가정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위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수상대론도 사실 어떤 조금 더 이론 자체가 이제 수정되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양자 정보 전송에 관한 이런 논문들을 몇 개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상대론에서 얘기를 하는, 즉 광속의 모든 정보가 이런 광속보다 이제 늦게 전달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특수상대론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성 기준 틀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잠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라는 건 뭔가 어떤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뭔가 발생한다는 거죠.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항상 관측자가 있어야 됩니다. 관측자가 이 사건을 이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자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가지는 어떤 시계가 있겠죠. 관찰자의 시계가 중요하고 관찰자가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그 어떤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를 우리가 그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간 좌표는 뭐 x, y, z 이런 그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그 공간 좌표, 즉 우리가 어떤 줄자 같은 걸로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공간 좌표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시간은 관찰자의 시계로 측정을 하는데, 근데 어떤 시간과 공간이 제가 처음에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1m 떨어진 지점의 어떤 정확한 사건은 현재 내 시계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위치마다 각각의 어떤 그 시계를 또 설정을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설정된 시계가 사실 필요하고요. 이건 사실 어떤 굉장히 그 아이디얼한 그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 측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계가 공간마다 이렇게 배열돼 있고, 그 시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원점인 내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와 동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동기화, 즉 내가 가진 시간이 현재 9시면은 이 모든 시계가 현재 9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현재 9시는 이 시계가 가진 때는 이미 거리가 예를 들어 그 1m가 떨어져 있으면은 즉 빛의 속도로 1m가 가는 시간이 흘러야지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시계는 사실 조금 더 이제 내가 이 시계를 봤을 때는 이 시계는 조금 더 이제 만약 동기화가 된다면은, 즉 r만큼 거리가 떨어진다면은 r 나누기 빛의 속도 한 시간만큼 지났을 때 그 시간 값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 시계가 현재 9시면은 만약 빛의 속도로 1분이 갈 수 있는 거리에 어떤 시계가 놓여 있다면 이 시계는 그 시계 값이 9시 1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동기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모든 시계가 사실 그 각 지점에 대해서 동기화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측정의 그 베이직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건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이벤트가 발생한 그 장소의 어떤 그 공간 좌표값과 거기에 가장 가까운 어떤 시계에 측정한 시간 값이 바로 그 이벤트가 생긴 그 시간과 공간과 시간의 어떤 그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공간에 각자의 어떤 시계가 달려 있고, 그 시계 자체가 원점 관찰자 시계와 동기화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측정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상대론의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전개를 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빛시계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 상대론을 설명하는 가장 그 쉬운 방법이 이 빛시계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빛시계가 뭐냐면은 이 거울이 있고 이쪽에서 어떤 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쏴서, 즉 빛이 이제 출발해서 이 거울에 도달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예를 들어 한 그 주기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사건 1이 이제 빛을 생성하는 그 사건이고요. 빛이 생성돼서 이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가 돼서 어떤 디텍터가 있겠죠. 그 디텍터로 측정한 사건이 바로 사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하기를 이제 사건 2와 사건 1의 그 시간 간격을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만약 이 빛시계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기차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차에는 현재 이제 영희가 타고 있습니다. 영희가 타고 있고 철수가 이제 밖에서 그 상황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수도 관찰자이지만 영희도 이제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론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관찰자의 위치가 사실 중요하고요. 두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그 사건이 바뀌는지 한번 지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기차 안에 있는 영희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그럼 영희 입장에서는 이 빛시계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나요? 빛이 바로 이제 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죠. 이런 그 모션을 하기 때문에 즉 이때 이 시간 간격을 델타 t 제로라고 하면은 델타 t 제로는 이 거울과 이 빗샘과의 어떤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왕복 거리가 2L이니까 즉 속도분의 거리 한 게 바로 그 시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 c분의 이 왕복 거리 2L 한 게 바로 이 왔다 갔다 한 시간 델타 t 제로가 되겠습니다. 왜 t 제로라고 붙이냐 하면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아무튼 그 빛시계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영위가 즉 기차 안에서 이제 빛시계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영위가 측정한 시간은 c분의 2L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즉 이 시계는 그 영위가 가진 시계는 이제 하나면 충분하죠. 제자리에서 그 사건을 이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영리의 입장이고요. 그럼 철수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철수 입장에서는 이 기차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영희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럼 빛시계가 역시 이렇게 깜빡할 텐데, 그럼 빛시계의 어떤 그 빛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빛의 궤적은 이렇게 깜빡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선을 그리게 되죠. 이 사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속도는 항상 그 광속 c로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선을 그리는 빛의 속도도 역시 밖에서 본 빛의 속도도 광속 c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즉 밖에서 본 이동 거리는 훨씬 많아졌죠. 이동 거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빛의 속도는 동일한데 이동 거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즉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시간이 더 많이 왜냐하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한 게 바로 속도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즉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도 늘어나야 된다라고 일단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만큼 늘어나야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요건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래 그 빛샘하고 거울 사이 간격을 L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요 이동거리 x 방향으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v 델타 t라는 걸 아니까 여기 델타 t는 바로 철수가 기차 밖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델타 t를 구하려는 건데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즉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 l의 제곱이 바로 요 x의 제곱이 되죠. 요거 사선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이 x는 루트 2분의 1 v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l 제곱에서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즉 그 델타 t 그 l을 우리가 아까 그 델타 t 제로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델타 t 제로를 우리가 이제 형태로 이제 식을 바꾸면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즉 델타 t는 해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에 델타 t0 이런 형태의 그 식이 얻어집니다. 이게 유명한 어떤 그 시간 팽창을 의미하는 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분의 1을 우리가 감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로렌츠 인자, 로렌츠 벡터 혹은 감마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만큼의 어떤 델타 t0가 델타 t0가 이제 감마만큼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시간 팽창 혹은 그 타임 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상대론의 즉 감마 벡터를 유도하는 그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조금 더 나가세요. 그 빛시계가 어떤 기차 밖에 있는 경우, 즉 기차 플랫폼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철수는 기차 밖에 관찰자이기 때문에 철수는 정지해 있고 영희는 이제 기차에 타고서 이 빛시계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번엔 이제 거꾸로 이제 철수가 보는 빛시계의 어떤 운동을 보면은 빛시계는 이제 델타 t 제로가 뭐가 되냐면은 즉 철수가 본 시간 이 델타 t 제로가 되고 이때는 델타 t 제로가 역시 c분의 2l 이런 형태로 되죠. 이제 가만
제자리 위치에서 왔다 갔다 이제 왕복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철수는 이제 시계의 하나로 이제 이 사건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희의 입장에서는 즉 자신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빛이 빛시계를 보면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사선을 그리게 되죠. 왼쪽 방향으로 사선을 그리는 이런 형태의 그 운동을 하게 되죠. 영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희가 이제 측정하려면 시계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즉 빛샘에서 빛이 방출되는 상황이랑 그다음에 디텍터에 도달하는 상황, 두 가지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영희에서는 시계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되고, 역시 이 거리 x나 v 델타 t의 관계는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즉 델타 t는 감마 델타 t 제로라는 이 식 자체는 여기서도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즉 델타 t는 뭔가요? 델타 t는 영희, 즉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죠. 즉 기차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기차 밖에 철수가 측정한 시간 델타 t0보다 감마 팩터만큼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철수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아까는 영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어떤 게 과연 이제 맞는 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상황 모두가 이제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대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고요. 즉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의 고유 시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시간이고, 외부 사람이 볼 때 자신의 시간은, 예를 들어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내 시간이 이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외부 사람이 역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론의 핵심이고, 그런 누가 맞냐,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관찰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그 관찰자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물리 현상이 이렇게 다르게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론의 핵심은 사실 나한테 동시적인 어떤 상황은 다른 사람한테 동시성이 아닐 수가 있다.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 상대론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머리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상대론의 가장 큰 여기서부터 이런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론의 핵심은 나의 시간이 이동을 할 때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 즉 내가 볼 때 이 사람 시간이 느리게 간 것처럼 보였다면은 거꾸로 이 사람이 볼 땐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간 것처럼 보인다. 즉 나의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우주의 어떤 우주가 설계된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상대성 이론의 어떤 핵심적인 철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로렌츠 인자, 그 감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요. 감마는 이제 루트 1 빼기 뭐 C분의 V의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주어져 가지고, 만약 속도가 0일 때는 이제 감마가 1이 됩니다. 즉 정지해 있을 때는 감마가 1이고, 이게 그 광속에 가까워지면은 감마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는 그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해져 가지고 이 무한대가 되죠. 그 베타, 즉 베타는 C분의 V를 우리가 베타 속력 매점 변수라고 하는데, 즉 베타가 1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물체의 속도가 이제 광속에 도달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광속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 자체가 베타가 1로 가면 이 감마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즉 시간이 이제 무한히 팽창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시간이 무한히 팽창된다는 건 그 시간분의 거리 한 게 속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즉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물체는 또 뒤에 나오지만 질량 자체가 감마 팩터로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상대론적인 질량은 질량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져 가지고 이 광속으로까지는 이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상대론의 어떤 그 핵심적인 또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빛의 입장에서 보면 빛은 수명이 얼마가 될까요? 빛의 고유 시간 수명은 0이죠. 왜냐하면 이 빛은 광속 C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시간을 전혀 쓰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주선에 타고 날아간다면은 우리의 1초는 뭐 우리가 우주선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동일하죠. 우리가 늘지 않는 건 아니고 1초를 사용하지만 어떤 외부 밖에서 보기에는 그 시간 자체가 뭐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밖에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1초를 우리가 100년을 우주선에서 산다 하더라도 산다면은 이 밖에 사람이 거꾸로 1초밖에 안 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상대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 다 맞다는 얘기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 여행을 갔다 오면은 우리가 미래로 가고 이제 나이를 먹지 않고 그 시간을 이렇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우주선을 타고 빠른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오려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제 가속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가속 운동은 이런 특수 상대론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일반 상대론에서 다루는 또 분야고요. 그래서 이 가속도 운동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는, 우주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벌어지는 되는 거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론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유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고, 고유 시간이라는 건 이제 관찰자가 하나의 시계로, 즉 동일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는 그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 하고, 그래서 모든 어떤 사건의 어떤 시간 간격은 항상 고유 시간보다 크다, 혹은 고유 시간이라면 고유 시간 같게 되겠죠. 항상 고유 시간과 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바로 이 상대론의 주장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의 시간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빨리 가는 거고, 다른 위치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시간은 항상 팽창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예를 든 상황, 즉 빛시계가 기차 안에 있는 경우나 기차 밖에 있는 경우, 즉 철수의 시간이 빨리 가냐, 영의 시간이 빨리 가냐, 관찰자의 시간이 항상 가장 빨리 간다고 얘기를 했죠. 관찰자는 보기에 자기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이 상대론의 핵심이고, 그래서 철수의 얘기도 맞고 영의 얘기도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길이 수축의 상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서도 역시 고유 시간과 같이 고유 길이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걸 L0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 고유 길이라는 건 물체의 어떤 정지 틀에서 측정한 물체의 길이, 즉 물체가 정지했을 때 측정한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고유 길이가 뭐 10cm다라고 하면 현재 제가 측정한 이 펜의 길이가 10cm라는 얘기고요. 이 펜이 이렇게 운동할 수가 있겠죠. 운동할 수 있을 때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측정한 길이도 역시 이 고유 길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게 정지해 있는지 운동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고유 길이가 되고요. 그러면 항상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성 기준틀에서 임의에 따른 관성 기준틀에 측정한 이 고유 길이는 원래 고유 길이보다 더 작다, 즉 길이가 축축된다라는 게 이제 또 이 상대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시간 팽창과 바로 연관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철수와 영희의 이 기차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철수가 측정한 어떤 기차 플랫폼의 길이를 L0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기차의 플랫폼 길이를 L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희가 탄 기차의 속도를 이제 V라고 했을 때, 그럼 철수가 측정한 이 기차가 플랫폼을 지나가는 시간 델타 T라고 하면요,
그 시간은 델타 t는 v분의 L0가 되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기체 속도가 v니까 그 원래 플랫폼 길이를 그 속도로 나눠주면은 그 시간이 나올 테니까 델타 t는 그 v분의 L0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시계가 몇 개가 필요한가요? 기차가 플랫폼에 출발할 때와 이제 그 지나갈 때, 즉 앞부분과 뒷부분을 각각을 측정하기 때문에 역시 시계가 2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t는 고유 시간이 아니라 델타 t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영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탄 기차가 플랫폼의 앞부분에 도착했을 때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마지막 부분을 통과할 때 시간을 또 잽니다. 그 시간을 델타 t0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델타 t0는 그 영희가 측정한 고유 시간이 되죠. 왜냐하면 시계 하나로 측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되고, 그럼 이 델타 t0는 역시 v분의, 즉 기차의 속도분의, 이때는 그 영희가 측정한 어떤 이 플랫폼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속도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길을 일단 L이라고 두고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즉 델타 t0는 v분의 L이라는 이 식이 바로 영희가 측정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즉 근데 우리가 델타 t0와 델타 t의 관계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고유 시간과 다른 관성계 시간은 이제 감마 벡터만큼 팽창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식에 집어넣으면 바로 L은 감마분의 1의 L0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즉 고유 길이는 즉 영희가 측정한 영희가 본 그 플랫폼의 길이는 원래 철수가 측정한 그 플랫폼 길이보다 감마분의 1만큼, 즉 감마분의 1만큼 줄어든 거죠. 즉 영희가 기차에서 보면은 이 플랫폼 길이가 줄어든 게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왜 줄어들게 보이냐? 이 얘기는 이제 영희의 시간이 늦게 가기 때문에, 즉 시간이 팽창되죠. 영희가 시간이 팽창되기 때문에 영희의 시간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짧아져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기체 속도 v로 가려면은 플랫폼 길이도 이제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길이 수축이 그 시간 팽창과 더불어 이제 진행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 미온의 어떤 수명 같은 우주선에서 이제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미온이란 그 입자의 어떤 수명도 원래는 굉장히 짧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상대론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의 이 미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 지구까지 도달한 길이가 수축돼 가지고 즉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미온이 그 지구 표면까지, 즉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실험적인 증명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럼 이 경우에도 거꾸로 영희가 본 플랫폼의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철수가 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철수가 볼 때는 이 영희의 기차가 거꾸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항상 모든 그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그 길이가 외부에서 볼 때는 길이가 줄어들게 보이기 때문에 영희의 기차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그 상대성의 그 양면을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대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요, 그 A 지점의 철수가 고유 길이 100m인 우주선과 일정한 속도 v로 스쳐간다. 즉 여기 A 지점에 철수가 있고요, 여기 우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고유 길이가 이제 100m입니다. 즉 이걸 우주선이라고 보면은 이 우주선의 길이가 이제 100m가 되고 이 우주선과 이렇게 스쳐간다.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이 통과하는 시간 간격, 즉 우주선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통과할 때 그 시간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10마이크로세컨드라는 얘기죠. 그럴 때 철수와 우주선의 상대 속도를 구해라. 사실 어떤 게 정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철수가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우주선의 속도가 바로 그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우주선의 속도를 이제 V라고 했을 때 그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철수는 이제 시계 하나로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바로 어떤 고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철수가 본 이 우주선의 길이는 사실 고유 길이하고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L은 모르지만 이 L은 바로 우리가 그 감마분의 1만큼 고유 길이에다가 이제 곱해주면 된다. 저 길이 수축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 거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즉 V는 델타 T분의 이제 L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 L은 이제 감마분의 1에 L0 요 식을 집어넣고 보면은 이제 V는 즉 델타 T분의 여기 델타 T가 이제 그 철수가 측정한 시간 즉 10마이크로 세컨드 여기서는 이제 고유 시간에 해당하는 값인데 일단 델타 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0 곱하기 감마 나누기 감마니까 곱하기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V가 있으니까 이 V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V는 루트 C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L0 제곱분의 L0 C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서 C는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이 시간 간격 10마이크로초니까 10 곱하기 10-6승을 집어넣고 L0는 100m니까 100을 집어넣으면은 계산을 해보면 이제 0.03C 즉 광속의 한 3% 정도 속도 값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뭐가 고유 시간이고 뭐가 고유 길이고 어떤 게 그냥 로렌츠 수축이 일어난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은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예제로 제가 이제 그 두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그 해답은 요 강의 노트와 함께 같이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대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시 한번 좀 음미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오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쓴 수식 자체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수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루트 들어가는 이런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수학 정도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런 포앙카레나 로렌츠 같은 대학자들도 이 상대론을 다 수식을 유도하고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냐? 우리의 선입관이 우리의 관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려면 상당한 사실 에너지가 들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걸 20대 초반, 25살인가 1905년에 이제 그걸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존의 이런 아주 대학자들이 그런 세운 이론이라고 그걸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항상 반대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이런 상대론조차 사실 더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론도 보다 이제 일반화된 이론의 하나의 특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발전시켜 나가야 될 몫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면은 분명히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